먼저 그 포스트 코로나부터 1번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2020년 올해는 뭐 한국 사회가 거의 사실상 멈춰 있어요. 그 새 밑에는 뭐 일일 확진자가 1200명대까지도 나온다고 뭐 한다는 얘기도 들고 사실은 뭐 2.5단계지만은 거의 3단계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축년 불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떤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우리 교구장 스님이신 월정사 정념 스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19를 확산을 통해서 뭐 한국 사회 세계가 팬데믹화 되면서 다 멈추다시피 한 그런 일상을 우리가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비대면 문화라는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주어져 있고 아마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그동안에 이야기해 왔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10여 년 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빠르게 다가왔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대면 이 문화가 이게 우리 일상의 새로운 뉴노멀로서 이렇게 다가온 거죠. 우리 불교계도 결국 뭐 그동안의 종교가 특히 대면 속에서 이루어진 이 문화가 중심이었지만은 비대면 문화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급속하게 그렇게 전환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내년에도 아마 물론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내년 봄이 되면 공급이 되리라 이제 이런 예상을 또 정부도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올해보다는 훨씬 일상이 좀 더 자유스러워지고 대면도 좀 더 원활해지는 이런 이제 내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구축해 왔던 이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 소통의 문화로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문화로서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또 쉽게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 올해 내년 이어서 아마 그런 문화는 계속해서 더 우리의 일상의 문화로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불교계에도 법회 같은 것도 일단은 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을 많이 또 제가 조금 활용하게 될 말씀드리면요. 계기가 사실은 있겠네요. 저는 원래 코로나19 상황 보면서 되게 우리 불교계 입장에서는 더 위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좀 다행히 저희가 불교계에서 산문폐쇄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 대단히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긴밀하게 대응한 덕분이라서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불교계에서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 불교계에서 그 우리 불자들이 생각하는 종교활동 참여가 그만큼 직접 대면에 또는 일성화된 종교 행사에 참여 또는 불자로서의 신행생활 참여가 적었던 부분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더 지속이 된다면 저는 이 우리 불교계 쪽에 타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더 큰 위기가 올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잘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 있다. 일종의 어, 그야말로 이 이대로 위축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 지금 연말 연초쯤이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감을 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대응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한 상태입니다.
예, 민 위원장께서는 어떤 저는 생각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상 안 따셔도 되는데 제가 어쨌든 교육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그동안에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거는 사찰 간의 편차가 되게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신도들이 절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회나 아니면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은 사찰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압박을 좀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사찰, 물론 큰 사찰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계사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보시금이 줄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 종모에 행정에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사찰 운영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비대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신행 활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고요. 이건 뭐 이따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얘기 나올 부분인데요. 그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신도들이 사실 불교 신자들의 대부분은 고연령층이지 않습니까? 특히 보살님들, 연세 드신 보살님들인데 이 온라인 지금도 아까 교수님 좀 힘드셨잖아요. 이게 접속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비대면 뭐 신행 활동, 그다음에 법회, 뭐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세 드신 보살님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또 우리 불교계 기관들 중에서 그걸 또 이렇게 연구하거나 조사하는 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신 온라인 쪽으로 포교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역시 연령층이 좀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두 저는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예, 넘어가기 전에 조금만 생각이 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웃 종교에서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대형 공간에서 예배를 많이 보잖아요. 네, 대형 공간에서 예배를 보면서 같은 예배당 안에서도 화면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예배가 많이 진행돼 왔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일상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교 불자들의 인구가 노령화되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 인구 중에서 불교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이 되면서 오히려 불교 쪽으로 전환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불자가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불교계에서 잘못 인식하는 것 같고요. 젊은 층에서 종교 인구가 불교, 기독교, 캐톨릭 할 것 없이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 적고 반면에 불교 쪽에서 고령화된 인구의 불교 쪽으로 옮겨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더군다나 비대면 콘텐츠에 익숙하게 도구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잘 안 돼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더 정확하지 네, 않을까. 예, 이런 저는 같은 알겠습니다. 얘기 같은데요. 제가 예, 말씀드린 거, 예, 저는 뭐 그게 뭐 전체적인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종교는 뭐 제가 뭐 잘 지금 모르겠고 뭐 어쨌든 어쨌든 네, 뭐 그 종교 네, 인구나 비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향에 네, 대한 얘기니까 그건 네, 조금 네, 또 네, 네, 예, 질문을 하다가 또 중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네, 같은 처음부터 의견입니다. 예, 처음부터 좀 과열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두 번째 질문 사실 이게 굉장히 참 제가 조금 더 걱정돼요. 부연을 예, 하면은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산중에 살아보면 우리 한국 불교는 예, 농촌 또 산촌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사찰들이 전통 사찰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에, 지금 이 소위 맹산 대천에는 많은 이제 사찰이 유지돼 갈 수 있고 또 조금은
예산을 갖다 이게 확보하는 이제 이런 지금 실태들인데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단체로 오는 분들 또 성지 순례객들 또 이 멀리까지 신행 활동을 하러 오는 이런 분들이 급격하게 이제 줄은 거죠. 소위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산촌, 농촌, 또 관광이라는 이런 차원으로 우리 사찰에 큰 하나 이게 도움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하나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은 우리 한국 불교가 전반적으로 큰 이제 어려움을 갖다 겪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일환들이 되어 있고요. 물론 아까 이제 이 실행 활동을 하는 이제 이건 지금 뭐 어떤 종교도 다 지금 이 코로나19에 다 타격을 안 받을 수 없는 지금 이런 실정이고요. 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 요즘 탈종교와 뭐 사회 시대적 흐름이 굉장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하나 다 요인이 있지만은 뭐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이제 한 뭐 사만불 시대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이제 과거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 관점들이 지금 이 기술혁명 또 과학의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 부분 하나 이게 이 종교가 설득력을 지니거나 지도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환경 또 시대적 흐름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기술 혁명 시대는 초연결 사회나 사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새로운 하나 이게 문화로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동안의 종교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이 문화적 현상 자체가 시대에 이제 부합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뒤떨어져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물론 아까 이제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택트 문화라는 이 온라인 문화라는 이제 이 문화가 이 소통의 방법이 이게 이제 이 소위 주류적 우리는 소통의 방법이 된 건데 그 이제 활용도에 있어서 기존에 하나 이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영세한 하나 이게 사찰들은 그런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이제 아까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온라인 이 이제 망 속에서 우리가 진행 활동 또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취득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자층의 이제 고령화 현상도 이 영향을 분명히 하나 미치는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과거 다 예측은 코로나19 아니어도 된 바죠. 신행의 어떤 이 행태들이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은 아마 존립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또 종교의 영향력은 갈수록 하나 이게 이제 적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은 큰 영성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성을 충족하는 방법이 기존에 하나 이게 이 종교의 행태로서가 아니라 요즘 이야기하는 이게 힐링 문화 또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제 영성의 문제를 포괄 현상을 갖다 해소하는 이런 큰 하나의 이 문화적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 종교가 기성의 종교들이 기성의 문화나 또 양식을 가지고서는 다 충족하거나 요구에 부응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한번 반성적 측면, 새로운 변화의 도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죠. 네. 이게 지금 1번 질문 다 끝났거든요. 이 열기들이 너무 좀 굉장히 과열이 되셨는데 조금씩 짧게 해야지 4시 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두 번째 질문 이거는 정념 스님이 대답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람료 수입에 의존했던 전통 사찰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또 월정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재정 수입 구조의 그 다각화가 굉장히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월정사 뭐 개인 사찰을 저 그냥 그 특정 사찰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떤 재정 수입
구조의 다각화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다 그게 이제 하나의 화두겠죠. 예. 기업도 그렇고 또 자영업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특히 이제 종교는 그동안에 이제 대면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신도님들의 그런 하나 이게 이 헌금이랄까 또 이제 이 보시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함께 이게 모아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세를 유지해 오는 이 이제 이 뭐 아마 중심적인 이제 예산 합충의 내용들이 이게 크게 지금 달라져 가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사찰이 그렇다고 이제 뭐 자원을 활용해서 상업적인 뭐 이런 이제 행태로서 결국 예산을 갖다 이게 확보하는 이런데 차츰차츰 지금도 뭐 이제 소소하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어떤 관광객 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뭐 찻집을 한다, 불교 용품점을 한다, 또 여타의 뭐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또 이제 해가고 있는 일들 또 여타 뭐 이 사회와 또 이제 함께 하면서 또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하나 이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 합충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뭐 또 신도청 내지는 하나 이제 사찰에 오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대면 속에서 거의 이제 예산이 합충됐던 것을 이제 비대면 문화 속에서 이 온라인을 통한 뭐 기도가 됐건 또 이제 이 수행이 됐건 또 여타의 뭐 또 지도하는 지도력을 형성을 해서 그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또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방안들을 모색해 갈 수밖에 없다. 뭐 특별한 지금 뭐 대안은 없고요. 아이디어 가지고 그냥 예. 이게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월정사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금 향후에 사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요, 저는. 지금 월정사에도 예. 이 관람료 수입의 상당 부분 의존해 왔던 바가 있죠. 음, 물론 이건 뭐 과거 같으면은 그냥 이 산에 뭐 소위 벌채나 나무도 하고 또 갱작도 하고 이러면서 예.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예. 또 이제 이게 다 도시 중심으로 모든 인적 물적 이동되다 보니까 결국은 쉽지 않은 속이 이게 이제 관람료라는 거 이게 의지해서 일정 부분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시에서 다 이제 이 참배오는 또 기도에 동참하는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성기 순례 문화 속에서 중요한 맹산 대찰들이 유지해 오는 이제 이런 면이 이제 높았는데 이거 다 이제 지금 쉽지 않은 이제 이런 환경에 이제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 온비 같은 그렇다고 데도 이제 어떤 다시 농경사의 온비 또 수익 구조 오대산 다각화에 한 몫을 할까요? 자연맹상마을 예, 예. 그것도 이제 물론 하고 있는 거죠. 뭐 예. 그동안에 템플스테이 예. 또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는 템플스테이도 이거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이 있겠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물론 일정 부분의 이제 템플스테이 행태들도 사찰의 유지에 중요한 하나 이제 포교에 중요하고 또 예산에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그런 측면 월정사 이제 그런 자연 맹상 마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유무형의 관리 비용의 상당 부분 이제 다 이제 소진이 되는 거지. 그것이 잉여 예산이 돼서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고요. 네. 또 그건 이제 그대로 새로운 하나 이게 우리 이 불교 문화 속에서 이제 뭐 시대적 하나 이게 포교랄까 또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세상 속에
하나 해양시켜주는 이제 이런 측면, 또 세상이 요구하는데 부응하는 이제 그런 역할의 측면 속에서 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또 이제 이해돼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그 나름의 또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들을 또 모색해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시대 지금 뭐 언택트 시대에 또 초연결 시대에 걸맞는 이 사찰의 내용을 이렇게 전환하면서 그나마도 하나 이게 교세를 유지해 갈 수 있고, 또 시대적인 하나 이 흐름에 부응한 이 자기 그 속에서 찾는 다양한 하나 이게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정영 선생님께서 너무 그 타당하신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오대산 월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재정 다각화라고 하는 문제가 도심의 전통 사찰이나 도심 포교 사원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어느 정도 이 재정 수입 다각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전통 사찰로서 전통 불교계로서 받아야 될 지원은 사실은 예산의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이제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전통 사찰들의 재정 수입 다각화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다각화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각화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불교계 전체가 정부, 우리 사회 전체에서 불교계가 지키고 있는 문화경관, 그 다음에 자연 환경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내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가 뭐 전통문화 사찰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불교 전통 사찰들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라든가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전성하고 지켜온 불교계의 노력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투여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우리가 사실은 못 받고 있어요. 정부에 그렇죠. 대해서 정부로부터 또는 국민으로부터 예.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근데 사찰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국가의 공유재산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불교계의 사유재산입니다. 우리 불교계의 사유재산이 문화경관 혹은 자연경관으로 국가법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사실은, 아니 충분하지는 않아도 괜찮은데 정당한 만큼의 대가는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역시 그것도 후원을 좀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저는 재정 수입 다각화를 이야기할 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 사찰 경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우리 정념 선생님께서도 앞에 앉아 계시지만 스님들이 사찰 경영하려고 출가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을 우리 제가자들한테 전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사찰 경영 측면을 생각하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희 위원장님 뭐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석 교수님 주장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가는데, 그게 이제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른 종교들도 이제 어쨌든 뭐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자연을 지키면서 사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전통 사찰 관람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이거 이제 뭐 석 교수님하고 다른 얘기고, 내 생각이 뭐 반대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저는 사찰이 좀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로부터 너무 많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 어떤 사찰은 보시나 어쨌든 재정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사찰이 있고 어떤 사찰은 좀 적게 들어오는 사찰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조계종은 하나의 공동체인데 조계종에 속하는 사찰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재정 수입이 많은 사찰은 재정 수입이 적은 사찰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중단해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지. 국가나 다른 공공 어떤 공적 재원을 지원받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 너무 제가 이상주의자라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어쨌든 선생님 말씀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예.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사찰들이 국립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네.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자체 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예, 예. 다만 그걸 관리하는 규정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자연환경 규정에 의해서 묶여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연환경이 아니고 사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 공동체 또는 신행 공동체가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온 공동체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연보존 위주로 묶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더 달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인 종단 내에 또는 불교계 내부에 이 관리 장치들을 가지고 있으니 네. 거기에 더 이상 국가법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사유재산을 제한하거나 네. 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문제네요. 네, 근데 네, 아까 공감합니다. 네. 민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 있냐면, 제가 최근에 강남구청장 인터뷰를 했는데, 강남구가 세수가 가장 뭐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많이 그 거치는 곳이거든요. 나눠주더라고요. 그 다른 구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거 중에서 또 교구본사 중에서도 어쨌든 그 관광 사찰 수입이 제일 많은 사찰들이 있고 또 적은 사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재분배도 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정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나눠주는 것. 지금 현재 이제 종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찰 이제 분담금이 있죠. 분담금. 이걸 전체 다 예산을 직결해서 재분배를 할 수 있으면은 훨씬 좋지만은 네. 어, 그래야 이제 필요 불급한 곳에 제대로 하나 이게 또 어려운 곳에 제대로 쓸 수 있고 그렇죠. 목적 사업도 공동으로 해낼 수 있는 이런 네. 이 공동체로서의 그런 더 효율적 기능이 이제 높아질 수 있지만은 지금 오랜 세월부터 이 우리 불교 사찰들이 그 지역에 이제 거의 단위 사찰 이제 태산제 같은 이런 행태로서 이 발전을 해왔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교구 본사나 또 이제 지역의 공동 포교 또 중앙에서 교단을 운영하고 또 중앙이 도제 양성이라든지 여타의 또 이제 이 거점 사찰을 또 이제 만들어가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중앙에서 이제 또 종단을 관리 유지하는데 이 또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이제 결국 사찰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 이게 이제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큰 사찰은 좀 많이 이제 다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하면서 이제 사찰이 유지되어 오고 또 우리 이제 하나의 이 사찰 공동체가 이제 사설이라는 게 또 이제 이 생겨난 거거든요. 근세에 들어서 이제 개인이 이제 사찰을 지을 수 있는 이 역량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갖다 이제 우리가 도입하다 보니까 교세 확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를 갖다 균형 있게 하나 이게 또 재분배하는 거는 좀 아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씀같이 모아서 재분배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지니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거죠. 또 이제 교단화 또 뭐 교구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요연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관리 구조가 이게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이 불교계가 또 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대한도 이
이제 재정이 다 어렵게 되고 또 중앙종단을 분담금에 의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시절이 오지 않겠나 하는 이제 이런 염려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뭔가 제도의 새로운 변화 같은 거,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 또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이런 하나 이게 제도 계획이나 또 패러다임의 전환을 결국 이게 지금 기할 수 있는 이런 또 이제 절박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도 지금 다가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 가지만 더 정영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석기람 교수님이 제안하신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한 이런 것들, 정부에 대한 제도적인 뭐 후원이라든가 국민적 공감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산중 사찰에 살아보면 특히 국립공원 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사찰들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렵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이 전통사찰 경례라는 이 종교 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일정 부분의 영역을 요새는 역사문화 보존구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도 해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진 하나의 자산이죠. 이런 좋은 하나 이게 뭐 풍치 또 내지는 이제 숲 또 이런 우리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뭐 문화 또 신행 활동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못하는 모든 법이 여러 가지로 묶어져 가지고 다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외에는 딴 것들을 못하게 돼 있고 시대적 하나 문화적 흐름을 좀 수용하는 요새 이야기하면은 이제 명상이나 이 힐링 이런 문화를 좀 과거 우리 하나 이게 종교 전통이 강하게 있는 이 사찰을 조금 이웃 벗어나서 어떤 공간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명상과 또 치유, 숲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영역까지도 다 지금 법적 제약 속에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새 생명, 새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새롭게 진화해 갈 수 있는 이것들이 다 봉쇄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 전통성의 이 유지라는 이 하나 이게 이제 하나의 뭐 의무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너무 묶어져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대를 갖다가 충분하게 다 수용하면서 다른 하나 이게 뭐 발전해 갈 시대의 활용 또 해양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힘이 현재 어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우리 불교계가 상당 부분은 강하게 이제 이 법령 개정이나 또 정부에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꼭 이게 이제 후원금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 환경의 문제와 연계돼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은 최대한도 그동안에 불교계가 잘 하나 이게 지켜온 거거든요. 산중을. 그래서 이런 정도의 풍치나 숲을 다 가지고 있는 이것도 우리 불교계의 그동안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그걸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지 않는 속에 한련과 자연이라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하나 이게 좀 이 문화를 이걸 어떻게 하나 좀 성숙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 이게 우리 앞으로 불교가 또 가진 하나의 큰 해난의 문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저희 전통 사찰들이 국립공원에 묶여 있는 것은 자연환경 보존 카테고리거든요. 세계유산 카테고리에서. 그런데 지금 사찰이 묶여야 될 카테고리는 문화경관 보존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달라요. 보존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통 사찰을 둘러싼 생태 환경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카테고리로 바뀌어줘야, 그리고 그 바뀐 제도 안에서 국민들이 같이 인식해줘야 사찰이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속하면
사찰이 환경 보존 때문에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 공동체의 그 생체 활동 카테고리를 자꾸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보존할 수가 없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들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데요. 소형 사찰하고 대형 사찰 간 양극화가 굉장히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민 위원장님께서는 이건 뭐 피부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은 이 양극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불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까요? 어, 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심해지겠죠. 네. 지금 작은 사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원이 사실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잖아요. 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기반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큰 사찰과 비교했을 때 이 기후위기 시대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신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사찰 재정에 압박을 받는 상황까지 올 것 같고요.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사실 이제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뭐 종부행정이라든지 사찰 경영에 이렇게 많은 경험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딱히 답은 못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큰 사찰이 작은 사찰을 돌보는 그러니까 그런 게 되려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또 전환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공동체를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같은 식구잖아요. 같은 식구인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하고 극복해야지 사실은 이 불교라는 공동체가 남을 수 있는 건데 하나씩 둘씩 이게 떨어져 나가버리는 형국이 된다면 결국 불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공동체성을 스님들이 정말 많이 절감을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중단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스님들의 이제 그동안 계속 많이 얘기해왔던 게 이제 외람되긴 한데 스님들이 이제 연세 드셔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종단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지 사실 이 문제도 또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석 교수님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양극화에 대해서 뭐 꼭 좀 하실 대형 말씀? 사찰에 유리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민생님 말씀처럼 공동체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동일하고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힘든 게 네. 소형 사찰이든 대형 사찰이든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콘텐츠가 되게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소형 대형 사찰을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의 대응이 사실은 우리 불교계 전체의 향후 미래도 가름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념님께서는 월정사 주지이시면서 백년대기 본부장이신데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소형 사찰하고 대형 사찰 간의 그 양극화 뭐 좀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지금 역사적 하나 이게 흐름 속에서도 이게 이제 잘 사는 사찰 또 이제 적은 사찰 뭐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신도가 많거나 적거나 또 도심에 있거나 농촌에 있거나 다 이러면서 격차가 다 있기는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적은 것은 정말 이제 존립하기가 어려운 또 새로운 하나 변화가 요구되는데 그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적인 하나 이게 전환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이제 행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 나름의 이제 노력들은 지역은 지역 또 지역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 지방은 거의 고령화 사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과연 이
온택트 문화에 걸맞는 이런 이 온라인 소통 문화가 얼마나 크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것을 또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그 실정에 맞게끔 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차츰차츰 이 노령화된 이제 이런 분들 새로운 하나 불자가 생겨나지 않으면은 차츰 줄어드는 것은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은 사찰들이 갈수록 이제 교세 사찰 사세가 이게 이제 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는 더욱이나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비대면이 대면 속에서 해왔던 이 오랜 종교 실행 활동을 또 이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이제 사찰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있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 나름의 앞으로 회생 가능하고 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좀 이제 이 교구 본사나 또 여타의 이제 이 중앙종단에서 일정 부분의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제 유지돼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테고 그 이제 두 큰 분의 하나 얘기처럼 이게 공동체적인 것들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대형 사찰이 물론 좀 이제 그 돌봐야 누라는 된다. 함께 이제 살펴야 예.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제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대행 사찰을 돌봐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 가지고서는 맞지 않고 예. 이제 교구는 교구 단위의 행정 관리 체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데 또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거 이제 이 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뭐 이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쉼 없이 하나 이게 이제 이 사찰도 부침을 거듭해 왔고 이 시대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역은 지역 단위의 거점 사찰 중심으로 좀 어떤 내용과 이런 것들이 좀 잘 하나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내용이 좀 충실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사찰 하나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예산을 갖다 계속 하나 이게 이 도와주기로는 우리 불교계 현재 어떤 실태로 볼 때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큰 사찰은 이 예산이 많이 생겨날 것 같지만은 실제 알고 보면은 꼭 그런 사찰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예, 그게 우리 불교계 현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건 이제 그 교구 본사에서 잘 하나 이게 이제 살펴서 그래도 최대한 보존 유지 또 개성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개성해 가고 특히 하나 이게 전통 역사성이 있는 사찰들은 이건 뭐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소위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도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그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관리 효율과 또 예산의 뒷받침을 또 교구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해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4번하고 5번 질문을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불교계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저희가 그 창간 26주년을 기념해서 한 설문조사에서도 크게 나타났어요. 어떤 불교적인 가치 개발을 갖다 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문하고 반대되는 대답을 드려서 죄송한데 예. 불교계가 새로운 가치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가치가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가치,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 불교계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고요. 사회에 내놔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고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다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린 보통 무소유라고 간단하게 전하지만 사실은 무소유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안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안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지는 데 대해서 집착을 안 하는 것일 뿐이죠. 가진 거는 그러고 안 가지는 거는
그릇됐다. 가진 거는 그릇됐고 안 가진 거는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저는 무소유라고 하는 게 공이라고 하는 가치인데 결국 무자성이라고 하는 가치고 우리가 불교 전통에서 얘기하는 연기법적 가치인데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화쟁이라고 하는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시비분별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우리나라 불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강조해 온 게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시하는 관점은 온전히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하찮게 보이는 거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찮게 보여서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서 달라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게 불교의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소외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중시하지만 내 관심사는 아니어서 그냥 쓸모없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불교는 그렇지 않고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음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응해 준다라고 하는 가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그 빈려 일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불교의 전통 정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에서 강조돼야 될 예. 불교적 교리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고요. 민 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다고 네, 생각하세요? 저는 예. 코로나 이 팬데믹이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과거에는 되게 성스럽게 신성하게 여겼던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대상화 지금 되게 대상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자연 그런 성스러운 영역에 대한 침범 그것은 이제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침범을 한 거잖아요. 그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 결과가 사실은 뭐 코로나도 발생시키고 기후위기도 발생시키는데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생명 5개 중에서는 그쵸. 예. 5개 중에서는 불살생. 예. 저는 이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제 뭐 교리가 좋아도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은 사실은 불교의 정신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불교 불자들에게도 우리가 불살생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가 그러면 불살생의 계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먹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그 기후위기에서도 얘기되는 부분이고 사실 코로나의 원인과도 결부되는 부분인데 육식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식을 가능하면 줄이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전통 사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공장식 축산의 폐해 그리고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엄청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배출원으로는 가장 많이 배출이 돼요. 산업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윤리적인 행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다라는 걸 알고 그런 식량, 뭐 음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는 꼭 육식만이 아니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먹고 소비하고 하잖아요. 불필요하게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제 불살생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저는 생명을 해하지 않는. 생명을 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정영 싶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불교계가 무엇을 해야 할죠? 예, 물론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건세, 이제 고도 성장 이런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폐단과 더불어서 코로나19가 또한 이제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갖다 가중시키고 있고, 그건 이제 나타난 결과들이 지금 현재
일정이나 정신병리 현상이 엄청나게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살률이 세계 OECD 뭐 1위, 특히 노인 자살률이나 이건 뭐 보통 2, 3배 정도 된다고도 이야기하는 이제 네.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시대 한편으로는 이게 영성 이제 고갈의 시대죠. 그건 이제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고 또 현재 결국 이제 물질 중심으로 또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결국 영성은 자연스럽게 고갈될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우울해져 있고 또 코로나 블루라 그러듯이 레드라 그러듯이 온통 세상이 이제 자기 중심 또 각자 도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된 이 세상 속에 결국 이 공동체에 대한 이런 관점을 어떻게 하나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이건 뭐 갈수록 더 이제 이 개인은 이제 고독해질 수밖에 없고 또 더 이제 혼자 중심의 삶이 온 문화로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최대한도 그게 연결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시대적 하나의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치라 보면은 더 필요한 가치죠. 네. 이걸 불교가 결국 이 연기 또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공동체 간을 잘 하나 이게 이제 현대적 좀 쉬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서 잘 제공을 또 해줘야 되고 또 특히 영성이 고갈되고 또 마음이 다 이게 아파하는 이런 분들은 결국 맹상이나 또 힐링의 어떤 치유의 문화가 불교가 또 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것도 그냥 하나 이게 수행, 깨달음 또 이제 궁극의 문제 이런 것 가지고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선 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열정적으로 하나 이게 뭐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이제 이런 이제 관점들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 이게 가볍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하나의 이제 명상의 기법, 힐링의 문화들 또 연기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또 나라는 것은 과연 이 존재 의미가 뭔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하나 전환되어야 될 것인가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이제 뭐 기후 위기의 문제 이것이 결국 이 환경이나 생태 이런 이 사고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공업 속에서도 오고 있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좀 더 잘 인식시켜 주는 게 지금 이 시대 하나 이 불교가 시대적 가치를 세상에 제공해 주는 일이다. 역할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민정위원장님한테 주로 집중적으로 좀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후 위기 참 심각합니다. 전문가로서 참 어떻게 보세요? 얼만큼 심각하죠? 저희가 참 피부로 느끼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인간이 사실은 지구상에 나와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죠? 기후변화죠.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인간이 영향을 미친 게 있는데요, 지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혁명을 통해 농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땅을 일구고 이러면서 사실 그 토양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런 변화는 있었지만은 사실 이처럼 뭐 공기의 성분 자체를 화학적인 성분을 바꾼다든지 바다의 화학적인 성분을 바꾼다든지 구성 성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온도까지 높이고
엄청난 변화이고 영향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2도 정도 올라갔다고 봐요. 그리고 혈수면 상승도 한 20cm 정도 상승했다고 보는데 이 자체로는 지금 그렇게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만큼 변화를 많이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나 폭염이 되게 심하고 그로 인해서 뭐 농산물, 식량 문제 되게 심각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한 54일 이상 이렇게 됐죠. 진행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기후위기가 오고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인구들은 다 대도시에 다 살고 있잖아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 크게 많이 못 느껴요. 여름철에 이렇게 폭염이 올 때 덥구나. 근데 한 뭐 폭염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기온이 한 1.5도 이상 가면은 점점 더 늘어날 건데 지금 뭐 한 20일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한 40일, 50일 이렇게 갈 거거든요. 2100년쯤 되면 거의 70일, 90일 이렇게 가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름철에 폭염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때 에어컨을 많이 틀죠. 에어컨 틀고 예, 여름을 이겨내요. 폭염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가을이 와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라서 가을이 오면은 금방 잊어요. 겨울이 오죠.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사계절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동남아처럼 아열대 기후인 경우에는 네, 심각함을 네, 느끼는데. 심각하죠.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2003년, 5년 갔을 때는 거의 뭐 한 43도, 45도 되면 정말 죽겠더라고요.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지금 54도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도 농부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사실 기후이기 때문에 1년에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6만 5천 명 정도 돼요. 그 정도로 되게 하거든요. 심각하다. 근데, 예.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도시에서는 많이 못 느끼고 농촌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 어업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고요. 최근에는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 저한테 정말 심각해졌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왜 심각하냐면은 예. 식량 자급률이 47%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세계 5대 수입국입니다. 농산물 수입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은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실 식량 문제로 기후 가장 위기가 크게 식량 위기까지도 연결이 올 수 된다는 있다. 말씀이시죠? 예. 네네. 산중에서도 기후 위기 느끼십니까? 정님들이 어떻게 느끼나요? 거기 시원하던데 항상 그 여름 같은 데는 월정사는. 이 보면은 생태가 굉장히 이제 변하고 있다. 예. 이건 이제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네. 이 이제 생태가 변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오대산에도 이제 전나무 많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구상나무라고 이제 해발 1000m 이상에 자라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그게 다 이게 지금 지리산에도 그렇고 한라산에도 그렇고 덕유산에도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오대산에도 그런 구상나무가 많은데 예. 그게 전부 이게 죽거든요. 예. 그건 이제 결국 과거보다는 눈이 적게 오고 네. 또 이제 여름이 훨씬 더워졌고 또 내지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 생태 이 환경이 굉장히 이제 변한 거죠. 아, 지금 평창 진보가 과거보다 과거에 눈이 늦게 와요? 비해서는 예. 눈이 적게 오죠. 예, 적어요. 예. 늦게도 오고 적게도 오고 아, 겨울이 예. 짧아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겨울 시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눈도 옛날 많이 왔던 이런 분들이 지금은 적어졌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수량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졌잖아요. 네. 이 남한강의 하나 이게 생태를 봐도 과거에 이제 이 물길에 배들이 다녔다 그러는데 배가 네. 다니기 어려운 정도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네, 네. 그건 다 이제 이 강수량이 적어졌다는 것. 예. 또 눈이 적게 오니까 또 겨울에 그런 또 영향을 갖다 받는 동식물 다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 환경에 의한 이 생태 변화가 이 산중에 있어봐도 굉장히 예. 이 생태 환경이 많이 이게 이제 달라져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여기는 과거 이제 모기 같은 거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조금씩 한 마리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이게 과거에는 선풍기나 이런 걸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 산중에도 선풍기 같은 게 이제 지금 여름이 되면 생각이 나는 이 기후 온난화의 어떤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충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2050 그 탄소 중립 선언 문재인 대통령 하셨어요. 그 네. 현실적 이게 대안이 된다고 보세요? 가장 이 자체가 대안이라, 이 중립선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유엔 산하의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있어요. IPCC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2050년까지는 탄소 순배출 제로,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양하고 흡수하는 양이 같아지는 걸, 그러니까 차이가 0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배출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많이 배출이 되죠. 그리고 흡수하는 거는 이제 자연 흡수가 있고 산림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토양에서도 흡수를 하고요. 여러 가지 흡수원들이 있는데 이 차이가 0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도식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늘려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과학자들이 요청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다배출 중심의 산업 구조,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지 석유, 화학, 그다음에 뭐 시멘트, 뭐 이런 기업들의 배출을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이제 많은 기업들의 이렇게 구조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마치 피해자를 지원하는 수혜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 하나의 그 노동자라든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그냥 그런 어떤 수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말은 탄소 중립인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배출 프로젝트, 산업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규 석탄 발전소가 지금 7군데에서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제2공항, 신공항 건설 문제,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 이것들은 다 사실은 탄소 배출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2050 탄소 중립인데 실제로는 그거에 맞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2050년에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중간 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건데 2030년에 절반을 줄여라. 45%를 줄여야지 사실은 우리가 21세기 안에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서 1.5도로 줄일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그 수치 2030년에 45% 줄이겠다는 그런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현실 불가능한 그런 기술, 그러니까 탄소 포집하고 저장 기술이 있거든요. CCUS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이 현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기술의 어떤 연구 개발 이런 데에 많은 자금과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대안을 이제 제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요원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이세요? 2050년이면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이게 사실 무관심해요. 저도 기후 위기나 이런 거 위기라고 이렇게 막 체감 온도가 없거든요. 그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민 위원장님은?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네. 이게 너무 거대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 예, 생활 속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근데 체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의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지, 이게 네.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이제 미세먼지랑 딱 비교를 해보세요. 예. 미세먼지가 한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석탄 발전소라든지 이런 게 가동이 좀 주니까 네.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중국 영향도 있고요. 근데 작년 초 엄청 난리였었잖아요. 미세먼지 막 높았을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대응해야 된다 하고 굉장히 우려도 되게 많았던 게 사실은 언론에서 엄청 많이 떠들어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떠들어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기후변화는 너무 거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여러 이제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 거대한 문제라서.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심리는 두 번째는 뭐냐면 심리는 이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막연한 것 같아요. 막연한 예. 것도 있지만은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울한, 암울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안 우리가 만들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네. 월정사는 미세먼지 없죠, 스님? 미세먼지가 과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예. 우리 서해안 쪽에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적기는 하지만은 예. 그래도 여기도 옛날에는 정말 요 청량산이라 그랬잖아요. 맑고 시원한 이 하늘의 별이나 달이 아름답게 하나 보이는 곳이 오대산 제1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맑기는 하지만은 과거만큼은 지금 이 미세먼지 또 공기 지금 서쪽에 우리는 제트 기류를 타고 이쪽으로 흘러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굉장히 오염된 이런 이제 공기를 심각하네요, 그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민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 과제 좀 구체적인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저도 좀 실천 한번 해보게.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같은 에너지, 그다음에 자원 이런 것들 절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여야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 그것을 생산할 때 그리고 운반하고 판매하고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줄여야 되고요. 근데 개인의 이런 실천만으로는 사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하는데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결집된 힘으로 모아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계종에서 교단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들의 교육을 해야 되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앞으로 우리 삶이 사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필요하고요. 되게 중요한 거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폴 호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불자고 그러니까 참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4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갖고 연구 결과죠. 그것을 만들어서 책이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플랜 드로다운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80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에어컨 냉매를 관리하는 것, 두 번째가 해상풍력, 세 번째가 음식물 쓰레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000년대 초반인가요? 2000년대 초반에 정토회에서 빙글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인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온실가스 중에 8%가 네. 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음식물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식량 부분의 쓰레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사실 생산하고 난 다음에 농작물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제 쓰레기가 나와요. 그 거기에는 저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반이라든지 수송 아니면 시장과의 거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제한적이죠.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나온 데 비해서 우리 같이 어느 정도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는 소비 단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소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이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나오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어쨌든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척하고 물로 세척하고 그다음에 가열해서 말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종단 차원에서도 같이 신도들과 같이 뭐 대사회적인 운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년대계 본부장 스님이신 우리 정념 예. 스님께 부탁을 또 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환경 문제는 지금 현재 거의 뭐 전 지구촌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다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없이 높게 가지는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됐잖아요. 물론 그 따라서 물론 뭐 기후 협약이나 여기에서도 이제 이 탄소세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하면서 우리도 이제 2050년도 이 탄소 중립 선언도 뭐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뭐 함께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해가지 않으면은 이건 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제 이런 가장 중차대하면서도 이 절박하게 또 느끼지 못하는 이제 이런 지금 이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유럽이나 이쪽은 설문조사에서 코로나보다도 환경이 더 일본으로 더 고통과 위기로서 느끼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온 당면의 이 과제로서 이제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조금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 엄청난 위기로서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종교가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종교 파리 기후 협약에서부터 함께 동참하면서 이 종교 연대 속에서 아마 이 환경 문제, 소위 기후 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자 하는 이제 이런 확산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첫째 중요한 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야 될 이 실천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국가가 하나 이 정책적으로 이 지금 이 기후 온난화, 기후 위기 문제를 갖다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 것인가, 또 이 환경 오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 정책적인 이 과제가 더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NGO에서 이제 뭐 정책 문제나 또 우리 생활 문화를 어떻게 좀 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지혜들을 모아오고 또 노력을 해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건 온통 이건 뭐 이제 결국 이 생명의 문제고 지금 이제 하나의 뭐 모든 생명 존폐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것보다도 이 선행돼야 될 이런 이제 이 지구촌의 과제 이 속에 종교가 이 문제를 갖다 가볍게 여기에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종교가 지니고 있는 본래 어떤 뭐 이제 세계관 또 내지는 이제 그 실천이라는 건 이 지구촌에 대한 하나의 이게 동체심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죠. 이제 결국 이 탐진치라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이 욕망으로부터 이 비롯된 이 어리석음으로 비롯된 우리의 이 현대 문명에 대한 이 하나의 이제 이 반성이죠. 이제 새로운 하나 이게 이 지구촌을 살릴 수 있고 또 세계가 함께 평화 이 행복을 어떻게 하나 이게 구가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미래 사회에도
미래 세대에도 하는 네. 이제 이런 이제 큰 거시적 관점 속에서 종교가 좀 앞장서야 된다. 세계관의 전환 운동, 네. 인식의 전환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또 지구를 바라보는 이 인식 전환 운동을 종교가 나서서 하는 것이 곧 자기 종교를 세상 속에 구현시키는 일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불교도 어떤 종교보다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이게 세상이 그대로 연결되고 또 이제 동체심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또 지구를 또 생명을 바라보는 이런 이제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교가 어떤 종교보다도 더 아마 이 환경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아마 뭐 부다의 이 구세 대비의 정신을 실현하는 부처님 일이다.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기후 여- 문제는 정리. 제 말이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예. 예, 제가 아직 안 시켰습니다. 사실은 예,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문외 아닌 부분이라서 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예, 좀 아, 공부를 했는데 하셨어요. 그 예.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뭐 불교 환경이라든가 이런 네. 수업들을 한단 말이죠. 네. 하는데 제일 고민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우리 불자들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환경교육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환경교육 받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일반 사회생활하면 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네. 왜 사라지느냐 하면 인식이 약한 게 아니라 인식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지켜서 오는 이익과 안 지켜서 오는 불이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같은 경우에 보면 관심 있게 본 뉴스가 프랑스 파리 도심에 자동차 개인 승용차가 진입 못하도록 한다는, 그다음에 30km 이하 속도로 늦추게 한다는 이런 뉴스를 봤는데 대부분 환경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정책적 대응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저희 집 애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가 왜 분리 배출해야 되지? 저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분리 배출해도 모아서 태운다던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제도적인 인센티브와 제도적인 이 벌점을 주는, 그러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이 정착되어야 돼야 된다. 예. 그 부분들이 전혀 연결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 교수님, 민 선생님도 여기 앉아 계시고 백년대계 본부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예. 사실은 불교계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를 쥐고서 좀 정책적으로 입법해가는 문제에 조금 이 선두적인 입장에 서 있으면 되게 유효하고 효용성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포교에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게 물론 뭐 NGO에서도 이제 그런 노력을 더 많이 이제 기울이고 계시겠지만은 물론 뭐 우리 불교계나 종교계에서도 이제 그런 입법화시킬 수 있는 노력까지도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이런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종교는 좀 더 높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근본주의적 관점 속에서 종교가 그건 이제 일반 영성의 문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문제까지는 이거 국가 정책이나 NGO에서 나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역을 이제 종교가 또 담당해야 될 영역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불교는 이제 개인의 어떤 수행이나 개인의 신행 활동은 상당 부분 하나 이게 뭐 또 강점이 이제 있듯이 또 신행의 이제 행태들이 되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성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은 이 대승불교잖아요. 보살 사상이고 그러듯이 결국 이제 좀 명상이나 이것도 자기 이 개인의 어떤 뭐 이 힐링이라는 뭐 또 내지는 내면을 갖다 이게 이 평화롭게 정화하는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넓게 사회적 명상으로 좀 더 세상을 갖다 이제 인식을 또 달리 나만이 아니고 이제 물론 뭐 불교 깨달음이라는 게 이 주관과 객관 내지는 뭐 이 세상 연기적 인식을 분명히 전환시키는 데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좀 내가 힐링 아니라 이 세상이 함께 좀 힐링될 수 있는 이런 넓은 하나 이게 이제 이 명상의 의미를 또 신행의 의미를 높여주는 이것만 해도 우리 불교가 굉장히 이 세상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길을 갖다 열어낸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저도 한마디. 예. 저, 지금 시간이 저는 이제 4시가 개인 지나갔는데요. 행동은 중요한데 그 예.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또 법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의회가 국회가 입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기후위기나 환경 이슈와 관련된 대응에 어떤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누군가는 제기하고 사실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시민사회가 한다고 하면 그냥 시민사회에만 맡겨놓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시민사회가 잘할 수 있도록 사실 종교가 뒷받침이 좀 될 필요가 있겠다. 뒷받침, 사실 저도 이제 뭐 시민사회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자원을 갖고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역할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생태적인 그런 삶이고 행동인데 그것과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어떤 과정,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연결을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사회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많이 이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화살이 다 백년대기 본부장 스님 쪽으로 가니까 참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 연대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4시가 사실 넘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질문은 지금 이제 한 2-3개 남았고요. 이게 시간이 안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 지금 안 네, 들리세요? 이제 들립니다. 들릴까요? 4시가 넘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거 좀 강조하고 싶고요. 4차 산업혁명 한 2-3개 정도 질문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는 좀 팩트, 핵심만 좀 간략하게 하시면 저희가 받아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이요. 그 코로나로 굉장히 빨리 왔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전환으로 상당히 그 불교계도 지금 막 바쁜데요. 저희 같이 이렇게 좌담회를 이렇게 언택트로 하는 것도 새로운 문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4차 산업혁명 올해 또 연구를 하셨거든요. 정념스님께서. 책도 보시면은 많이 보시고 하여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또 얘기들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요? 아무래도 이건 뭐 온 사회가 이제 다 이 세상 문명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소위 뭐 기술혁명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우듯이 모든 하나 이게 영역이 다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죠. 물론 뭐 그동안에 우리가 1차, 2차, 3차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경제 구조도 거의 뭐 이 디지털 경제, 또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이 온라인 망 속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 그와 더불어서 이제 초연결과 이 초지능의 사회라 그러죠. AI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엄청난 이제 하나의 존재로서 이제 등장이 되잖아요. 불교계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불교계도 결국은 종교도 결국은 이 사회 이 현상 속에 함께 이제 존재해가는 이제 그런 하나 영역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그냥 해왔던 이대로 이 문화를 가지고 미래 사회에도 유효한 하나 이게 종교 현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지금 다 의문을 다 던지고 있듯이 결국은 그 시대에 부합하거나 또 그 시대의 어떤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면은 그건 뭐 존재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결국 물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이나 이건 4차 산업 시대가 되더라도 다 유효한 하나 이게 이 세계관으로서 또 영향을 충분히 지닐 수 있다 하는 그러지만은 그 하나 이제 그것이 하나 이게 문화로서 이 현상으로서 나타나서 그 시대의 어떤 정신적 영역을 다 지도해 갈 수 있고 또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충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이 탐진치의 문제 또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그 시대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까 하는 이제 이런 문제에 이를 수 있는데 기술혁명에 의해서 우리가 편리하고 풍요로워진다고 다 이 결국 고통은 사라지겠는가? 아까 우리가 이 기후 위기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문제도 결국 우리에게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이 완전한 해결은 어렵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일 테고 이런 문제를 또 이제 이 종교적 관점에서 이 해결해 가는 그런 역할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개인의 어떤 뭐 이 심리 상태나 이런 건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전망은 우울증이 한 50% 이상이 거의 뭐 우울 증세를 다 앓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지금 미래 예측이나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결국 영성의 문제는 이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갈된 만큼 더 이제 영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가 어떻게 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불교 역할 그건 이제 맹상이 됐건 맹상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의미 속에서는 어떤 종교도 다 이 맹상이라는 이 관점 속에서 다 이제 어떤 큰 하나 카테고리 영역이죠. 다 자기 역할을 또 한다고 이제 이야기될 수 있지만은 불교가 그래도 그동안의 이 수행 문화 이 속에 결국 이 맹상의 영역들이 더 정교롭게 잘 지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하나 이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불교의 역할은 그 시대에도 높아질 수 있겠고 또 이제 디지털 문화라는 건 온통 중중무진하고 정말 바다 같은 정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디지털 문화를 또 담아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상으로서는 아마 한만한 이런 이 사상의 도구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불교가 세상을 갖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 속에 하나 이게 존재 또 이제 이 세상 또 이제 미시아 또 이 우주라는 이런 하나 이게 이 전체를 갖다가 두루 하나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하나 이게 그릇으로서 하암사상 같은 것들이 하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 불교가 잘 하게 되면은 4차 산업 시대에 더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이런 종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기랑 교수님 공부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분야? 저희는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 연구를 저희 하셨습니까?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교육에 비대면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그렇죠. 4차 산업의 기술 중에 하나를 원래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언택트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 직후에 가지고 1학기 때 비대면 교육하고 2학기 때 비대면 교육이 상당히 달라요. 1학기 때는 어쩔 수 없는 위기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전부 다들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서로의 실수라든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는 언택트 통해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학기 때가 되면 기술에는 훨씬 더 익숙해졌는데
기술에는 익숙해졌지만 반면에 아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말씀을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언택트 블루, 언택트 레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불만을 가진 층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요. 그런데 역시 증가하는 현상, 불만을 표출하는 양상들이 일반 대면 시대의 불만을 표출하는 양상과 비대면 시대에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표출하는 양상, 그 다음에 불만을 표출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똑같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역시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치료적 요소들, 마음 치유적 요소들 또는 문화 치유적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강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4차 산업이 불교의 강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불교가 그 4차 산업에 대응할 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가. 준비하는 부분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는 백년대계 본부장 스님은 4차 산업에 저희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대응하고 있고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내일 그만두시겠어요, 백년대계 본부장. 너무 그런데 자꾸만 그쪽으로 예. 무게를 주셔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가 과연 불교계 하나하나 한 부분을 봤을 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대응할 준비가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실기하는 시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정말 꼼꼼히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민희 위원장님. 불자 입장에서요? 네. 저는 이 비대면으로 과연 바뀌니까. 예. 비대면으로 바뀌니까요. 예. 스님들을 못 보고 막 이렇게 가서 좀 손이라도 한번 잡고 또 위안을 받고 왜 이런. 잡아야 되나요? 알고 안 잡아도 되는데.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불자들 얘기예요. 가서 네. 스님들한테 이렇게 보고 위안 받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보는 거하고 많이 틀리다고. 이게 감성 접촉이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안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 저는 뭐 꼭 스님하고 일반 신도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도와 신도 사이 보통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랑 가까이 이렇게 접촉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랑 다르죠. 근데 아쉽고 좀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건 뭐 코로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런 게 뭐 더 일상화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 들어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 뭐 빅데이터, 뭐 AI, 뭐 딥러닝 이런 얘기 쭉 들어보면은 굉장히 뭔가 엄청난 변화가 지금까지 있었던 변화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런 변화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좀 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또 다른 양극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 결국 이 기술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누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근데 대다수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뭐 8대2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행복할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AI가 법문한다는 얘기 들으셨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AI가 법문을 하는데 나보다 낫네? 그럼 나라는 인간은 뭘까? 인간이란 도대체 뭘까? 이런 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오히려 기계로부터 인간의 소외, 이제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인간으로부터 자연이 소외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기계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고 나라는 존재가 더 뭘까 해서 종교에 대한 어떤 갈망, 종교적인 해답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또 소외감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뒤에 영향, 그 사회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해답을 줄 것인가? 사실은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기술로 뭐 어떻게 똑같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그런 산업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갖춰서 뭐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이잖아요. 불교는 마음의 종교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어루만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연대, 그런 연대들을 종교가 또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들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 정념 스님부터요. 이게 언택트 포교 활성화를 위한 사실 방안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실행 프로그램 개발들이 불교계에서 조금씩은 그래도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때 그 정말 포교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특히 명상 산업 뭐 오랫동안 명상 지도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 예, 결국 이 온택트 시대에 걸맞는 이 이제 체제를 갖춰가야 되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오프라인의 이 인프라들 이런 것도 더 유용하고 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제공되기 위해서는 뭐 필수적으로 이게 이 온라인망이랄까요, 이 온택트 문화를 갖다 이 활용해 가야 된다. 거의 뭐 또 디지털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제 이런 하나 이 내용들을 이걸 잘 하나 이게 정리해내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건 뭐 종단에서 잘 구축해 가면 더 좋은 일이지만은 최대한도 하나 이게 이 데이터를 이 빅데이터를 이걸 구축해 내야 되는 일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뭐 포교 또 내지는 뭐 이 또 핵심의 역량 또 미래를 또 이 예측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하나 유무형의 인프라를 또 구축해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의 모든 기반은 아마 이 데이터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구축되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건 뭐 하나의 뭐 이 에너지잖아요, 연료잖아요. 연료가 없이는 이 온라인망이나 어떤 디지털 문화에 이게 제대로 된 하나 이게 이 가동을 또 영향력을 또 전달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이 관점 속에서 이 데이터 구축이라는 게 이게 앞으로 우리 이 불교계 또 해내야 될 이 중요한 하나의 과제를 갖고, 또 이제 이 지금 해왔던 이런 이제 문화들도 이걸 이제 기도가 됐건 또 참선 수행이 됐건 또 여타의 뭐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신행의 어떤 활동의 내용들이 뭐 법회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 부분은 이제 짧은 시간 속에 각 사찰도 이제 다 이 언택트 문화에 이제 걸맞는 이 내용들로 지금 이 뭐 담아서 전송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뭐 이 핸드폰이라는 게 이게 우리 생활에 이제 필수 불가결한 이런 우리 장기와 같은 이제 이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요즘 이 시중에서도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다 이게 이제 알려줄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이게 아무리 좋은 이 오프라인을 지니고 있고 좋은 문화를 갖다 지니고 있어도 결국 생활 속으로 또 우리 이 삶 속으로 또 우리 손 안으로 다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이거 연결을 못 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이 오프라인의 활용도가 거의 다 이게 전무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없이 그런 이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이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또 사람은 이제 긴 세월 동안에 이 유권이라는 게 다 이게 진화의 산물이잖아요. 이 오프라인과 하나 교감하면서 이제 진화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 사이버 공간이나 이 디지털 속에서만 우리가 이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게 충족화 시킬 수 없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또 다른 이 한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오프라인을 또 필요로 하는 거죠. 숲을 필요로 하고 또 실질적인 대면 속에서 또 충족해야 될 이런 이제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아날로그적 요소들이. 결국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 소위 온라인을 통하지 않으면은 또 이 디지털 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활용이나 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연결돼서 신행의 활동을 더 성장시키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갈 수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앞으로 또 한국 불교의 큰 이제 과제이기도 하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석 교수님께서는 포교 활성화 방안이 언택트 시대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혹시 생각해 저는 주시면. 이제 그 4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초연결 사회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그 대세를 뭐 뒤집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초연결 사회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거냐, 수동적으로 참여할 거냐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불교계 역시 초연결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면 능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포교 활성화하고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하면 초연결 사회에서 실제로 초연결 사회에 걸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역시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스님 이야기하고도 일부 이제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불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부처님이 제자나 제가자들을 만나서 제자나 제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듣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스토리 콘텐츠가 대성경전으로 가고 다시 조사 스님들의 선문답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불교 안에 가지고 있는 전체 문화 콘텐츠를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디지털 시대에 또는 4차 산업 시대에 활용되려면 기본적으로 스토리 데이터나 스토리 콘텐츠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축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형태까지 가공이 돼야 됩니다. 가공이 돼 있어야 양사방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면서 불교 정신이 은연중에 확산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저희가 제일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그 충분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되 그 디지털 콘텐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자산하고 어떤 지점에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한 이 데이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을 활용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접근했을 때 아날로그로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사찰 현장, 스님들을 직접 만나는 현장 이렇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실제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되는 지점을 우리가 잘 조정하려면 결국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경험치가 계속 축적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경험치를 축적하는 기반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선행되는 작업들은 역시 일부 개인이 하거나 일부 사찰이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종단이나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학교, 종립대학교 이런 부분들이 또는 학술기관들이 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공통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그 활용이 쉽도록 가공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선행되는 게 4차 산업시대에도 포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희 원장님, 불자로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이런 시대에 개발되면 좀 포교가 활성화될까요? 저요? 예. 저는 그러니까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또 불교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아까 이제 석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생태적인 이슈, 환경에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붓다는 만약에 붓다였으면 어떤 대답을 해주셨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경전 구절 있잖아요. 경전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 이런 스토리들 알고 싶은데 지금 제가 막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자로서 불교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불자도 만나고 또 다른 종교인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얘기하기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 된다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장경 연구소인가요? 예, 거기서 뭐 네. 그런 작업을 하긴 했는데 네. 찾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네, 보니까 한글 대장경연구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되게 유용한 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념 선생님한테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리나 이런 것들, 불교 교양대학에서 강의하는 교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강의용 컨텐츠로 올려놓으면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이 명상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로도 가능할까요, 지도가? 언택트로도 가능한 이 영역들이 많은 거죠. 예. 지금 월정사에서도 지금 이 불꽃 속에 피는 연꽃이라는 이런 이제 이름으로 조석으로 우리 소임사는 스님들이 이 같이 결제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언택트로 지금 이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유튜브로요? 지금 방구를 받고 예. 지금 뭐 그래도 뭐 100몇십 명 다 이제 방구를 받아서 같이 예. 이제 이 조석으로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문제 우리 정멸보응에서도 쉼없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 온라인으로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또 보내고 있고 또 많은 불자들이 거기 연결해서 자기 이제 이 거처하는 공간 속에서 함께 그 시간을 갖다 기도하는 이제 이런 문화를 갖다 지금 넓혀가고 있거든요. 여타의 뭐 법회나 이런 건 많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다 전달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영역이 이제 쌓여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 이게 온택트 시대에 걸맞는 네. 이런 문화로 이제 가는 건데요. 네. 명상도 분명히 하나 이제 이 지도할 수 있는 영역들은 다 네. 그렇게 지도하고 예. 또 그건 이제 쌍방향으로 또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하나 이제 이 지금 온라인의 이제 문화들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줌이나 이걸 통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듯이 아마 명상도 지금 세계 명상 대가들이 거의 다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명상 기도를 갖다 해 가거든요. 네. 대면 속에서 이 일반 하나 이게 명상 지도자들도 대면 속에서 했을 때 훨씬 이제 수업료가 비쌌지만은 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소정에 하나 조금 가입하면서 그런 이제 함께하는 동창금 정도만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더 넓게 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갖다 이게 맞이한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불교도 산중에 있는 사찰들이 네. 이게 그 지역을 좀 이렇게 국한 지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포교나 또 이제 영역을 그렇게 해왔지만은 이 온라인 시대는 더 뭐 전국적으로 또 내지는 뭐 언어만 잘 이렇게 해결되고 하게 되면은 네. 세계까지 하나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그런 내용들만 잘 이렇게 정리하고 네. 또 잘해 갈 것 같으면은 아마 한국 불교의 세계화도 네.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네. 그건 아마 이 한국 불교가 한국 이 정신 문명에 더 큰 하나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이 문화의 이 세계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도 우리 불교계가 잘하면은 거기에 큰 하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유, 오늘 하여튼 2021년 신춘년 한 해를 이렇게 진단해보는 그 좌담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같이 연결을 온택트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30분 사실 지연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네,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